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방학 동안 완독한 책들을 모두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서 추천할 책들은 또 추천까지 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북튜브 영상에서 제가 여태까지 추천했던 모든 책을 31권을 모아서 간략하게 빠르게 추천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영상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걸 보니까 여러분이 약간 제가 조금 더 짧고 빠르게 말하는 걸 좋아하시나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 북튜브를 할 때 굉장히 말을 길게 하지만 조금 더 짧게 말해보도록 노력하면서 찍어볼 예정이니 즐겁게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완독한 책부터 역순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첫 번째 책은 바로 올가 토카르치코 작가님의 방랑자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음사 북클럽 추가 모집 가입을 할 때 이 도서를 선택 도서로 골랐고요. 올가 토카르치코 작가님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고 방랑자들이 바로 그의 대표작입니다. 방랑자들은 장편 소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단편 소설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에세이도 아닙니다. 이거는 여행 그리고 떠남과 관련된 100여 편이 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기록한 짧은 글들의 모음집이라고 지금 책 뒤편에 써있네요. 패치워크 같이 어떤 단편 소설 혹은 어떤 에세이, 공항에서의 단상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책을 완성을 합니다. 이거를 분리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형식으로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 책을 좀 공부하듯이 읽은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앞서 말했듯이 이 출판사에서는 여행 그리고 떠남과 관련된 에피소드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제가 이 책을 구매할 때도 그런 여행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저는 그게 완전한 소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여행이라고 그 어휘를 썼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먼 책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 그 자체 혹은 이동하는 행위를 주제로 한다고 하는 게 여행을 주제로 한다는 말보다는 더 적절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책이 생각보다 인체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인체가 무슨 인체냐면은 절단된 다리 혹은 해부학을 연구하는 교수 혹은 무슨 약간 보존제 액체에 들어간 그 통 안에 어떤 장기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 소재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그냥 여행에 관한 짧은 글들 모음 이렇게 생각하고 샀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크한 부분들이 있고 딥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뭐 이런 책이었구나 하면서 읽었었는데 오히려 좋았으나 그거를 알고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에너지를 많이 들이지 않고 쓴 그런 메모 같은 편린조차 이 작가의 인사이트가 녹아 있어서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저는 안정감을 원하는 사람이긴 해요. 안정감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또 중요한 순간마다 결국 어떤 위험한 선택, 도전적인 선택, 결국 떠나는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에서 나오는 그런 떠남, 이동함, 움직임에 관한 문장들이 너무 심금을 울렸고 되게 감명 깊게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추천을 해드리고 제가 이번 방학 동안 읽은 책 중에서는 방랑자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두 권인데 시리즈예요. 야생 조립체에 바치는 찬가와 수관 기피를 위한 기도인데요. SF 책이고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게 솔라펑크 장르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는 사이버펑크가 익숙하죠. 그리고 저도 사이버펑크 되게 좋아하는데 사이버펑크는 이제 굉장히 망한 미래, 과학기술은 발전했으나 인간들은 다 처참하게 살고 있고 대표적으로 블레이드 러너,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뭐 이런 것들이 사이버펑크고 솔라펑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공생하는 인간을 다룬 그런 미래 이야기, 대표적으로 지브리 작품들을 말할 수 있는데 이 책도 이제 솔라펑크 장르의 책입니다.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미래를 그리는 SF 소설이다 라고 이제 NPR이라는 데서 평을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책의 세계관이 어떠냐면은 이제 먼 미래에 인간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려서 이제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구 대륙의 한 정확히 50%는 절대로 인간이 건드리지 않고 자연에게 냅두고요. 이제 인간의 구역에서도 건축을 할 때 생분해 가능한 소재로 건축을 하고 절대로 막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이렇게 좀 자연과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걸 선택한 미래인들의 이야기고요. 이런 인간 구역에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잘 지어진 수도원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던 수도자 덱스는 이제 어느 날 이 수도원 안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도원 밖으로 나가려는 결심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덱스는 남자가 아니고요. 여자도 아니고 성중립형인 them, they를 쓰는, 그러니까 굉장히 퀴어 프렌들리한 책이기도 하죠. 뭐 하여간 여기서도 이제 아까 방랑자들과 같이 가만히 머물지 않고 떠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자기가 있던 수도원을 떠나서 이제 돌아다니는 다른 마을들을 돌아다니는 역할인 다도승을 하면서도 결국 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로 치환이 되는 어떠한 공허감? 우울감을 이기지 못하고 덱스가 갑자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 그 인간이 건드리지 않는 그 50% 야생으로 갑자기 걸어 나가겠다 하는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귀뚜라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로봇을 만나게 되고 그 로봇과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펼쳐지는데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덱스가 어떤 마차를 뒤에다 걸고 황소 자전거를 끌고 다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자연에서 마차 끌고 황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여행하는 것이 좀 대리 만족이 되더라고요. 이 팍팍한 회색 도시에 살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이 작가님의 가치관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 책의 추천사에도 써있지만 잔인함 대신에 친절함을 선택하는 이야기이고, 비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기 주장이 명확한 책인데, 저는 사실 읽으면서 좀 찔렸던 게, 저는 되게 황당한 소리를 할 건데 저는 불멸하고 싶거든요. 영생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읽던 어떤 공포였는데 아직도 극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후 세계를 믿으면 편하겠지만 제가 종교가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결국 나중에 어떤 컴퓨터에 제 의식을 넣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나온다거나 이 육신으로 영생할 수 있는 어떤 인공 장기들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그 기술을 정말 간절히 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작가님한테 하면은 진짜 뭐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인간의 과욕을 당신이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되게 뭐라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읽으면서 좀 찔렸는데 이 세계관에서는 로봇조차 이제 불멸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알겠고 알겠지만 굉장히 낙관적이긴 하다. 아주 희망찬 미래를 그리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약간 비관적인 사람이라면 이 책의 그런 분위기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양귀자 작가님의 모순입니다. 제가 이 책을 드디어 읽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다독가이면서도 독서 편식이 심하기 때문에 막상 모두가 읽어본 모순은 안 읽어봤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읽었습니다. 우선 재밌어요. 이 책에서 안진진이라는 여성 주인공이 김장우라는 남자랑 나영규라는 남자 사이에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무슨 모순 추천 영상을 보는데 뭐 김장우는 MBTI 뭔 것 같고 나영규는 뭔 것 같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MBTI 그걸 잘 몰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으나 INTP의 입장에서 김장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읽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한번 직접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진진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관대할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읽은 책이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사실 저는 잘 이입이 되지 않았는데 뭐랄까요, 작가님도 이 주인공에게 이입이 돼서 이렇게 썼다기보다는 어떤 관찰의 영역으로 이런 여성들이 실제로 많은 걸 관찰한 다음에 쓴 자전적이지 않은 어떤 관찰적인 느낌의 소설인 것 같아서 되게 잘 그 심리를 잘 짚어서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젊은 느티나무를 읽고 좀 더 옛날 한국 연애 소설을 읽고 싶어서 모순도 읽게 됐는데, 사실 모순은 연애 소설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시절 혹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어떤 한국 가정 내 여러 가지 모순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다룬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바로 프랑스에서 4강 작가님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입니다. 네, 삼각관계 또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 워낙 유명한 책이고 제가 안 읽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유명한 거라서 사실 결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누구를 선택하는지.
시몽과 로제 중에 폴이 누구를 선택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하면서 읽게 되면서도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앞서 말했듯이 독서 평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라 이런 로맨스 고전을 그렇게 잘 안 읽는 편이었는데, 이 소설을 계기로 그런 거를 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은 이제 오래된 연인 로제랑 혜성처럼 나타난 연하남 시몽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 이걸 어떻게 스포일러를 안 하고 설명하기 쉽지만, 어느 정도 스포일러가 되겠지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저는 폴이 저라면 안 할 선택을 하거든요. 저라면 당연히 안 할 선택을 하는데, 왜 작가가 이렇게 결말을 냈는지는 알겠어요. 왜 이 여성이 어떤 사회적 시선들이, 그리고 어떤 이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이 심리 묘사가 정말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이 시몽한테 속절없이 빠지다가도 과연 이 남성이 몇십 년 뒤에는 어떨까? 그대로일까? 하는 의심을 저도 좀 같이 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인간을 참 잘 파고들어서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밌게 읽었고, 저는 이제 이걸 계기로 좀 더 세계 문학 전집을 많이 읽어보려는 생각입니다.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정영준 작가님의 내가 말하고 있잖아 입니다. 아마 그 문상훈 님이 하시는 내가 말하고 있잖아 하는 그 짤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는 그 미는 북클럽 커뮤니티에서 인류애가 떨어질 때 읽으면 좋을 책으로 이걸 추천한다는 그런 글 같은 걸 보고 읽어야겠다. 나 인류애가 떨어진다. 인류애가 바닥나고 있다는 생각으로 사서 읽었고요. 그런 추천에 정말 걸맞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인간에게 상처받은 어린 아이가 결국 인간으로 다시 치유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네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인간에게 상처받는데 또 인간에게 치유를 받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모를 되게 잘 묘사한, 잘 표현한 책인 것 같고요. 간단하게 시놉시스, 로그라인을 이야기하자면은 14살 소년이 언어 교정원에 다니며 언어적 심리적 장애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담은 소설입니다. 지금도 이 추천사에서 요약을 빌려왔고요. 이 언어 교정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보잘것없고 미미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결국 이 언어 교정원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애정이 생기게 돼요. 그 점이 이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따뜻하다는 말을 너무 남용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안 쓰고 싶은데, 뭉근하다 같은 말이지만 뭉근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사실 중간에 이제 이 주인공 소년, 이 남자아이의 엄마가 자꾸 질 나쁜 남친들을 사귀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좀 안 좋아하거든요. 싱글맘이 이제 그렇게 속 터지는 남친 사귀고 다니는 걸 애가 답답해하는 그런 장치가 좀 많이 쓰이는 장치고, 그리고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인 장치다. 제가 아는 싱글맘들은 이렇게 일하고 먹고 살기 바쁘지 언제 남친을 사귀겠습니까? 그랬는데 사실 이 책에서는 그 악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엄마의 남친이라는 그 나쁜 놈이 있어야 줄거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그런 설정이 등장했을 때 약간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다가 읽어가면서 이제 그래, 그럴 수 있다 하면서 납득을 했고요. 이 책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진짜 이 주인공 남자애가 쓴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어른들이 쓴 청소년 소설 보면은 그 청소년의 언어를 흉내내는, 그냥 그 어린 사람의 말투를 흉내내는 듯한 느낌이 너무 거슬릴 때가 많은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남자애가 쓴 글 같고 진짜 이 남자의 목소리 같아서 그 점이 무척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읽는 스타일의 책은 아닌데 그럼에도 잘 읽었어요.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책,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읽은 책은 바로 토베 얀손 작가님의 무민의 겨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토베 얀손 작가님의 해성에 다가온다를 추천했었는데, 그것도 무민 연작소설이었고 이 책도 그 연작소설의 한 편이어서 사게 되었고요. 무민이라는 종족은 원래 겨울잠을 자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하이버네이팅을 하는데 이 책에서 무민은 갑자기 눈을 떠요. 다들 겨울잠을 자고 있는 시기에. 그래서 막 엄마도 깨워보고 그런데 안 깨어나.
그래서 무민이 난생 처음으로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책은 무민의 성장을 다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계절감이 느껴지는 책일 뿐만이 아니라 원래 겨울잠을 자는 종족이 진짜 혼자서 눈을 떠서 이 낯선 세상을 겪는 그 자체가 굉장히 성장 이야기라고 느껴져서 참 좋았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또 죽음과도 같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이 등장해서 저도 또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럼에도 그 해성이 다가간다에서도 그랬듯이 그런 무거운 주제들을 굉장히 기발한 상상력과 버무려서 잘 쓰는 재주가 있으십니다. 토베연선 작가님이. 제가 감히 이런 칭찬을 해보자면. 그래서 참으로 재밌게 읽었고, 저는 여전히 사실 무민 연작소설 중에 해성이 다가온다가 제일 좋기는 한데 겨울에 읽기 딱 좋았어요. 제가 1월에 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걸 읽었는데 저는 여름을 훨씬 더 좋아하지만 이 책을 읽고 겨울에 그 매서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성장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영상도 끝이 났는데요. 제가 좀 더 요약적으로 책 추천 및 소개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안 됐다면은 그게 저 인간의 매력이구나 하고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곧 개강을 해서 앞으로 또 북튜브를 찍을 시간이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찍어보도록 노력을 해볼 터이니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